3개 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연과 윤리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9월 1일이네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가을을 함께 즐기고 느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현실, 선생님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러한 감염병의 위기, 전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화합해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아, 여러분 자신, 개개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바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첫 화면에 지금 띄워놓은 게 여러분 교과서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에서 이제 여기 그림이 여러분 생각력이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빌라드리 성 정원하고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 그러니까 동양의 정원, 이 두 가지 사진을 이제 비교해 놓은 여러분 그 책에 있는데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아마 우리가 이 자연과 윤리를 이제 다 배우고 나면 동양에서 동양적으로 사고하는, 생각하는 방식과 서양 사람들이 서양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알 수 있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동양을 이해할 때, 서양을 이해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서 인간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생명 중심, 생태 중심 이 두 가지 핵심을 배울 거예요. 아, 제가 첫째 시간에 그 달팽이 모양 그림으로 그렸던 걸 여기서 다시 표현하면 결국 가장 범위가 넓은 게 그쵸 생태 중심주의, 그다음 생명 중심주의, 가장 작은 게 인간 중심주의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안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존재들 중에서 인간만을 생각하는 거기서 출발했다. 물론 여기에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는 각각의 관점이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이 다 있어요. 즉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 바라봤다. 당연히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 중에서 인간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그럼으로써 환경 오염이 초래됐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는 완벽한 이론인가?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 한계점이 없는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생태 중심주의도 장점이 있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배우는 요 네 가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까지 이 다섯 가지는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요. 여러분 여기 학습 목표에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 즉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차이점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주요 윤리적 입장, 이 윤리적 입장이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플러스 온건한 인간 중심까지 이제 다섯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책의 교과서에 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서 보면 왼쪽에 상의와 하해라는 말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고 평소에 잘 안 쓸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동양의 어떤 자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써놨어요. 한자로 상의, 개개의 사물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 혼자서만 존재할 수는 없다. 상의, 함께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자연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한다. 그게 상이라는 뜻이고요. 화해는 한자예요, 한자. 개개의 존재가 서로 간의 균형과 협동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 조화. 그래서 상의와 하해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 여러분 어, 동양 특히 중국에서 문명이 발달했고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 134쪽에는 이런 이제 동서양의 차이를 본문에 여러분 여기 이제 동양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양하면 유불도 그거를 간략히 다시 한번 여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유교의 인자 다시 한번 설명하죠. 불교의 연기설 설명하죠. 도가 무의자연 무의 설명하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고 계속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도 함께. 근데 여러분들 이 교과서 내용은 이제 핵심 위주로 써 있고 EBS 교재가 여러분들 아마 그 체계화를 시켜서 구분을 시켜놓고 책 내용이 플러스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EBS 교재를 사서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 봐도 좋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못 나오는 이제 다음 주에 강의는 여러분이 학습지가 없을 텐데 일단 이건 제가 학습지 PDF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또는 한글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면서 강의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고 이제 세 번째 생명중심 하겠습니다. 생명중심은 말 그대로 생명체, 즉 모든 생명체는 가치가 있다. 왜? 왜? 왜냐하면 어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지위를 갖고 태어난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 내재적 가치라고 얘기해요. 내재적 가치, 내재적.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태어났을 때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게 이제 도덕적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걸 내재적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게 생명중심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생명중심주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함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생명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면서 동물, 식물까지 즉 생명체라는 어떤 고유한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는 함부로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죠. 그게 인간 생명이든 동물 생명이든 뭐 식물 생명이든 이러한 마음을 인간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데는 굉장히 강점인데 분명히 생명중심주의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자,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에 뭐 먹었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 예정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먹었던 거 중에 살아있는 생명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아니요. 우리 뭐 나물, 김치 이런 것들이 다 자연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였잖아요. 우린 그걸 식량이라고 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매일 먹고 있고요. 먹었고요. 100년 전에도 먹었고요. 1000년 전에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살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중심주의, 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귀해, 소중해,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뤄. 라고 하면, 그럼 우린 돼지고기 이제 못 먹나요? 소고기 못 먹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명중심주의가 아주 강력히 적용되면 인간의 삶에, 인간의 생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생명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자연 전체를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다. 왜? 지구상의 우주 안에 자연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공기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런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왜? 생명중심주의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생태중심주의는 결국 이 지구상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건 죽어있건 소중히 여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중심주의 한계에 크게 두 가지. 현실적으로 인간이 실천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전히 생명이 없는, 즉 자연의 어떤 존재물에 대해서까지는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가 생명중심주의 윤리의 한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 생명중심주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슈바이처, 테일러. 여러분 특히 이 테일러가 역대 가장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슈바이처는 여러분 의사잖아요, 의사. 예. 슈바이처는 자,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대요. 의지를 갖고 있다. 즉, 세상에 태어난 살아있는 것들은 죽기 위해 사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로 그게 신성하다. 굉장히 귀하다는 뜻이요. 생명 외경이다라는, 그래서 생명 외경. 자, 슈바이처 하면 이 이 외경의 뜻이 뭐냐면 두려워한다. 두려움. 즉,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할 정도로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생명은 인간의 생명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슈바이처가 의사여서 인간의 어떤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활동을 했지만 슈바이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인간 포함해서 소중하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지 마라. 그게 생명 외경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슈바이처가 생각하는 선과학은 명확해요. 즉,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선이야. 근데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보는 게 생명 외경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생명은 어떤 게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다. 모두 소중하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생명을 해쳐야 하는 선택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해. 하지만 그럴 때 어떤 도덕적 책임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자, 테일러. 여러분들 이제 테일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생명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네 가지의 특징을 계속 지속하는 게 의미가 있다. 살아야 하고요. 또 성장, 발전해야 하고요. 번식, 이건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즉 모든 생명체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고자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즉, 세상에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게 없고 어떤 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없다. 그 존재 자체에 어떤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식하려는 목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게 테일러의 생명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유무, 있건 없건, 유용성,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상관없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인간은 이처럼 고유한 선을 지니는 생명체 모두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왜? 그만큼 인간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두 생명체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고려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테일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슈바이처가 했던, 테일러가 했던 말들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특히 이 EBS 자료 플러스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 모의고사 예문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 자료 플러스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읽어봐야 합니다.
자, 슈바이처,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만 그게 진정한 윤리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에는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게 없다.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그러니까 즉 고통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 묻지, 즉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슈바이처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테일러, 생명체가 목적론이라고 얘기하죠.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의 즉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식하려는 이 목적이 스스로에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주는 항상적인 경영,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죠. 항상은.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어진 유기체의 작용이 가능. 유기체라는 게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바로 일관성이고 통일성이다. 즉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테일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테일러는 그 생명중심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켜야 될 네 가지 의무를 주장합니다. 네 가지 의무. 첫 번째, 악행 금지, 다른 말로 불침해의 의미,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누가 인간들아.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일부러 다른 생명체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악행 금지. 두 번째, 간섭하지 마라.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성실. 다른 말로 신의, 한자로 신이라고 하죠.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냥, 낚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이나 낚시 같은 게 테일러는 그렇게 본 거예요. 기만, 거짓말을 통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라. 신의를 지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보상적 적용. 만약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쳤어. 그러면 보상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테일러의 생명중심, 이러한 네 가지 주장,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죠.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만 생각하면 됐어요. 그런데 동물 중심, 지금 생명 중심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간이 고려할 대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명중심주의 아까 한계를 제가 뭐라고 했죠? 현실 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없느냐? 그러면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잖아. 특히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간섭하지 말라라고 테일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겨울에 음,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TV 화면으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럼 굶어 죽겠죠. 그럼 인간들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냐. 자, 테일러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간섭하면 안 돼. 그냥 굶어 죽는 것도 자연의 현생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어떻게? 그쵸. 뭐 헬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가서 옥수수 가루를 뿌려주고 왜? 그 한겨울에 옥수수 가루를 옥수수를 뿌려주는 게, 야, 니네 이거 먹고 죽어라가 아니잖아요. 이 혹독한 겨울을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를 먹어서라도 견뎌내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생명 그 자체에 개입 안 하는 게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일러가 얘기하는 이런 불간섭의 의무는
그쵸. 현실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생명 중심주의도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프린트에 보면 이제 이 개체론과 전일론,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개체론은 말 그대로 인간, 동물, 생명,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냥 인간만 생각하면 됐어. 인간 중심주의. 그냥 동물 중심, 인간 동물만 생각하면 됐어. 이렇게 각각의 개체들만 따로 떼놓고 보는 게 바로 개체론이에요. 근데 전일론은 통합해서, 즉, 야, 인간, 동물, 생명 따로 보지 말고, 왜? 그게 다 지구 안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 전체를 보자, 통합해서 보자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전일론적 세계관이 대표적으로 반영된 게 뭐겠어요? 예, 지금 배워야 될 생태중심주의가 바로 전일론적,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전까지 배운 세 가지는 이 전일론이 아니었어요. 왜? 개체론이었어, 개체론.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 따로. 아니야, 인간 동물. 아니야, 생명.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생태중심주의부터는 전일론적인 사고를 하게 됐다. 그래서 생태중심주의의 특징은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자.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가 개별 생명체, 아까 얘기했죠. 초점을 맞춘 개체론이라고 하면 이걸 비판하면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개별 생명체가 아닌 생태계 전체, 전일론적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자, 여전히 생태 중심주의도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자, 포괄적으로 전체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공해 문제, 그쵸,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를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어요. 이 생태중심주의가. 그런데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 생태중심주의도.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서 개별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환경 파시즘. 자, 여러분, 파시즘이란 말을 여러 군데 붙이는데, 여기 환경 파시즘. 파시즘은 전체주의란 뜻이에요. 전체주의. 전체주의.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 자, 우리 지구에 사니까 우리 지구가 잘 되는 게 좋겠지. 그래. 이 지구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야, 어, 동물들은 희생해도 돼. 왜 그게 지구 전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바라보면 그 희생되는 각각의 개체들은 당연히 안 좋겠죠. 이렇듯, 야, 이건 지구 전체에 도움이 될 거야. 전체를 봐야지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왜? 지구 전체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럼 그 개인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전체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는 개개인이 생기면 안 되는데, 마치 생태중심주의는 그렇게 환경 파시즘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 레오폴드와 네스, 이 두 사람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레오폴드는 대지윤리, 즉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까지 다 포함했어. 즉, 우리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대지윤리를 주장했습니다. 대지윤리는 인간이 대지 한 구성원일 뿐이다. 즉, 인간도 거기에 하나의 일부일 뿐이야. 따라서 자연은 인간의 이해와 상관없이 자연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건 마치, 그쵸, 동양적인 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대지윤리에서는 개체로서의 생명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와 균형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오폴드 같은 사람이 최근에 나온 근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동양에서는 몇천 년 전부터 그런 사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유교나 도가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만큼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인간 중심주의보다는 동양적 사고, 생태 중심적 사고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네스 최근에 이제 교과서에 나온 사람인데요. 인간 중심주의적 환경 운동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인간만이 소중한 게 아니다. 세계관과 생활 양식 자체를 생태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심층 생태주의. 이 말도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그래서 더 큰 자아 실현. 네스, 이 큰 자아 실현 여러 번 이것도 역시 출제가 됐어요. 와, 모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생명 중심적 평등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 네스의 가장 큰 노르웨이의 환경운동가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레오폴드가 쓴 모래군의 12다리라는 게 책 제목이에요. 이제 거기에 이 레오폴드의 생각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자료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보면 이 심층 생태주의 강령이라고 해서 이 데자르댕도 환경윤리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환경윤리에 이제 요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를 얘기하는 8가지의 어, 8가지의 까지 이제 지켜야 될 강령 그 중에 이제 요 3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3가지.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행복을 번영과 발전 이걸 봐야 된다. 2번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며 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의 모든 가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2019년 대수능에 이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자연과의 윤리는 아까 우리가 지금 배운 인간 중심주의부터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중간에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까지 이 5가지를 믹스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고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개념 이해를 각각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그 특징, 장점과 단점 이렇게 각각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요. 이제 이걸 믹스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 다시 한번 이 자연과 윤리 단원 여러분들 개념을 잘 정리해 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연과 윤리 단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했나를 복습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